예, 자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고요. 어제 윤석열 윤석열 어제 KBS 대담 보니까 아 총선 그냥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예. 아이고 또 댓글창에 속보가 올라오고 있네요. 조국 장관 2심 재판 나오는 날이거든요. 예. 어저께 재판 가시기 전에 굉장히 비장하게 말씀하시던데.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 머리카락 나게 하는 거 그런 저런 이야기는요 이따가 시사 방송에 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나라모 좀 먹고 시작할게요. 네. 먹을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 까불다 기침했네. 자 이제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안 좋은 점 있어. 요거 이제 안 먹으면 불안해. 아, 프라님 머리랑 많이 났다. 우리 강북에서도 얘기해요. 뭐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저 국민의힘 비대위에 김경률이 있고 한동훈이 있잖아요. 예. 두 사람 다 모발에 문제가 있어 보여 내가 봤을 때는. 예, 둘 다 근데 모발에 근데 문제가 김경률은 먹으면 효과 있는 머리카락이에요. 예. 그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틀을 갖추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아마 가발을 쓴 걸로 봐서는 상당히 탈모가 진행된 걸로. 근데 실제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도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머리카락 빠지는 거 신경 안 쓰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신경 쓰는 분들은 드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한동훈 뚜껑을 벗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진단하면 저 100% 우리만큼 납니다. 그러려면 일단 중요한 게 마음씨를 착하게 먹어야 돼요. 맞죠? 예. 마음씨 착하게 먹지 않는데 어떻게 머리가 납니까? 예. 머리털이 다 출장을 가버린 거예요. 예. 나 이런 몸에서 살기 싫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몸에 살기 싫다. 그러네. 이민 가버렸네. 예, 이러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나라모를 검색을 하셔갖고 나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가셔서 회원 가입을 가볍게 하시면 돼요. 쉬워요. 요즘에는 카톡만 있으면 돼요. 가볍게 하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100% 난다는 장담은 못 드려요. 예. 안 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없습니다. 나는 이건영님 납니다.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신듬송 믿음풍송. 아, 근데 프라님 오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요. 저요? 내가 지난번에 그거 전해드렸죠. 제가 정치부장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S 모사의 정치부장이 프라님 광팬이 됐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말씨가 처음엔 어눌한 듯한데 빠져들어가. 그게 제 매력이 있잖아요. 예, 그 봉도사하고 둘이 하는 거는 정말 빠져들어가. 그러더니 식사하는 3시간 내내 이 유튜브 얘기만 해.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예, S모 일보입니다. 예. 자, 나라모. 자, 좀 먹고 시작했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싫고 좋고 뭐 나쁘고 좋고 이런 관점보다 예. 저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뭐 호불호 있을 수 있는데요. 새날 믿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돼. 이런 것보다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식견들이 있어갖고 우리들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예.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94번째 시간입니다. 100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정봉주 민주당 교육위원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 강북을 예비후보입니다. 뭔가 기분이 좋아 보여.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선거에 달인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강북을에. 제가 추정하건대 지금 이제 명절 앞두고 한 10에서 15%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에게. 설마. 그렇게 지고 있습니다. 설마. 예, 그런데 이게 압도적인 성과예요. 지금 들어간 지 3주 됐거든요. 그 양반이 거기서 24년 정치했어요. 24년 정치했는데
14%면 14%에서 15포인트 혹은 10포인트 안짝으로 들어가게 되면 턱 밑까지 추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쫓기는 자는 후달리고 있고 쫓는 저는 행복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선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한참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2월 뭐 20일 전후로. 그러면은 시간은 앞으로 뭐 일주일, 2주일, 뭐 또 한 3주일 이렇게 충분하거든요. 예. 반드시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광북을 지역 분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제가 너무 봉도사가 뜸을 들인다 했어. 예. 시간을 좀 맞아요. 가져야 되는데 예. 너무 뜸을 들여가지고 이제 아직 좀 출발이 늦은 측면이 있죠. 1월 8일 날 출발을 했죠. 아, 그래서 이제 한 달 됐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치 고관여층 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제가. 근데 정치 저관여층이나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직도 제 강북을에 들어온 줄 몰라요. 근데 전체 여론조사나 투표할 때 이분들이 반은 또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이에서 나는 월등히 지금 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봉주가 들어온 걸 아는 순간 또 곧 머지않은 시점에 골든 크로스가 올 것이다. 그렇겠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올라가는 자와 내려가는 그렇죠. 자에 예. 보통 이제 제가 민주당 지지층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구 정치인이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지역의 당원들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죠. 근데 선거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 근데 저 사람을 대치할 만한 인물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움직여요. 예. 그게 민주당이에요. 그게 이제 한 달 반 내지 2달쯤 가야지 이제 제대로 빡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2월 말 경선하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이제 제가 완전히 잡는다. 라고 이렇게 그 희망 정치를 정신 승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걱정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정치 고관여층들 전화 이렇게 돌리면 무조건 이기는 거로 예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24년 정치한 분과 3주 됐거든요.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거기서 확 이긴다? 지역의 인지도는 그분이 2배 지금은 지역의 인지도가 2배 높아요. 그분이. 인지도가 곧 지지도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거라니까요. 윤영찬 지역구에 갑자기 이수진 갔잖아요. 예. 지지율 이수진이 지지층에서 엄청 차이나게 이겨버리잖아요. 예. 얼마 안 됐는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박용진 지역구 그렇고 전해철 지역구 그렇습니다. 예. 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그룹 중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조금 좀 센 편이죠. 지역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당을 공격해도 어쨌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인지도는 높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신문에 부고만 빼고는 그러면. 자기 이름 잘 나오는 게 그런 전략을 쓰신 분이고 사실 이런 측면도 있죠. 지금은요. 지지층 여론이 조중동 방송 출연하는 사람과 진영 유튜브 출연하는 사람의 대결이에요. 말하자면 조중동 유튜브하고 맞습니다. 조중동 유튜브하고 민주 진영 방송의 서로 간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고투게도 누님은 이걸 어떻게 알지? 여론조사가 박용진이 이기는 것으로 나와요. 봉도사님 열심히 좀 하세요. 아니 저는 추정으로 했는데 이분은 뭘 봤나?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경선 올라갈 사람들, 예. 결선 올라갈 사람들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북은 언제쯤 예상합니까? 경선요? 아니, 발표 일단 발표. 언제 한다고 발표? 이게 3인이냐 2인이냐 차이가 있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3인으로 하겠죠. 뭐 3명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그걸 아마 명절 이후에 발표하겠죠. 네. 명절 이후에 저는 명절 지나면 중순이나 한 15일이나 20일쯤 사이에 발표할 거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2월 말도 아니야. 거의 19일인가 20일인가에 가면은 예. 아예 다 발표가 끝나버리고 결승 올라갈 사람들 발표하는 상황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리고 경선이 이제 사람들이 막 2월 말이면 다 끝날 줄 아는데 경선이 늦어지면요. 생각보다 제가 이 행정을 많이 해봤잖아요. 3월 초까지도 경선이 넘어갑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예측한 것보다 5일에서 10일씩은 밀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밀릴수록 좋습니다. 밀렸으면 좋겠어 좀. 그러니까. 네. 자, 신윤수님, 정봉주님, 새날푸나님도 지역구에 가서 도움 주시길. 예. 한번 갈까요? 도움이 될까 근데? 도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도움을 받기보단 제가 이제 새날에 도움을 주려고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에이? 왜요? 뭐? 아니에요. 뭘 그냥 주시려고? 빨리 주세요. 예, 주세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주세요 형님. 오늘 제가 저녁 먹지 않으니까 싫다 그랬잖아요. 바쁘다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 봉주 형하고도 밥 잘 안 먹어요. 예. 바빠갖고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남리님 일부러 과대평가하시는 듯. 아니 근데 여론조사가 이제 막 발표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기면 오히려 마지막 결선에서 져요. 아, 2등으로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거야? 예. 지금 1등을 하면요 집니다. 아. 이게 제가 경선만 20년 30년을 해봤잖아요. 그 행정을. 그러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소위 뭐 자객공천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자객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찍어서 거기 가라 해야지. 그럼요. 그런 후보 한 명도 없어.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경선 발표되는데 제가 그럼 자객공천 얘기도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객공천 아니었네? 삐꾸공천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표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예. 나는 강북 안 사니까 뭐 돈 되겠네 하시겠지만 예. 아니에요. 강북에 사는 지인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010-3394-4010 010-3394-4010 강북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송중동, 미아동, 번삼동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도움을 좀 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 그렇고 오늘 방송은 게스트가 2명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 강북 이야기는 자기 선거운동보다 더 중요한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자기 시간을 뺐어. 누구한테인가 지금 인터뷰 시간을 주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함께 가야죠. 알겠습니다. 함께 가야죠. 오은희님, 조덕영님 고맙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네. 자, 첫 번째 선수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이게 가릴 필요 없어요. 들어오시는 거 자연스럽게. 자, 참 방송 잘해. 현장 이동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참 방송 잘해. 대선 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새날이 여준성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의 SNS를 많이 인용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네. 그분. 그래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신 강원 원주갑 여준성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갑 예비후보 여준성입니다. 예. 지금 이분은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지냈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시고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도 지내셨고 그리고 정봉주 의원하고도 뭐 관련이 있죠. 옛날 오랜 인연 있죠. 그럼요. 네. 그렇게 좋은 경력을 갖고 활동하기 위한 기초 초석을 다졌죠. 정봉주 의원실에서. 제 수석보좌관 출신입니다. 가만히 있어. 그때 국회의원이 그게 일제강점기 때 아닌가요? 진짜 오래전인데. 예, 20년 전인데 그때 30대였었나요? 예, 그렇죠. 30대 초중반인가요? 초반 그때 수석보좌관을 했어요. 중반쯤 됐는데. 이렇게 예. 인연이 돼요?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8년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가니까 전화하면 지금도 그래요. 현역이 아니셨나 봐요. 그런데 2008년에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둬요. 그리고 2012년에 감옥 갑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번에 출마 전까지 장관 보좌관하고 청와대에 있고 그럴 때도 실은 저하고 연락을 하면서 제 감옥 갔을 때 제 수발을 또 다 들었어요. 예.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제가 이제 17대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아는 선배가 추천을 해서 이제 정봉주 의원실에 이제 이 원서를 넣었는데 저희가 국회가 5월 30일 날 개원을 하잖아요. 예. 5월 28일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뭘 일을 해라 마라 와라 마라 이런 게 있어야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참 이상한 의원이네. 그러다가 하루 전날인가 이제 예정된 의원실 안에서 면접을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갔죠. 그런데 의원님이 딱 저를 이제 면접을 하시는데 딱 보시더니 상지대학교 나왔네? 그럼 사립학교 뽑으면 잘하겠네. 오케이. 그러네. 그냥 진짜. 다른 면접이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냥 저는
그때 이제 5급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 상지대 이슈가 있었죠. 엄청 컸었죠. 오래된 이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교육 쪽 일을 하려고 이제 국회를 처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정봉주 님이 이제 초선 딱 하시고 떨어지셨잖아요. 그걸 이제 뭐 하려고 얘기해 그런 얘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건복지 쪽으로 갈아타고 지금 14년 동안 이제 예, 그쪽 보건복지. 전문성을 예, 길러왔습니다. 예. 보건복지 전문가. 예. 자, 여러분 원주시 갑은요.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태장 1동, 태장 2동, 우산동, 무실동, 문마급, 호저면, 지정면, 구론면, 기례면. 야, 선거가 엄청 넓다. 이게 원주가 이제 36만 도시인데 네. 두 개구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길게 농촌하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하고 이제 섞여 있습니다. 도농 복합 지역이네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경선 들어가죠 거기가. 예,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몇 명이 준비하고 있나요? 저하고 이제 전직 저희 민주당의 시장 하셨던 원주시장. 분하고, 예, 아. 둘이서 지금 준비하고 거기가 원주 을은 민주당이고 예. 원주 갑은 국민의힘이에요. 오. 근데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지금? 예. 민주당 후보 적합도? 예. 어우 별걸 다 지금 준비했어. 상황이 이래. 원창무 후보 29.1, 여준성 후보 27.1. 야 이러면 뭐 선거할 때 겁나 살떨리게 참여하라겠는데. 근데 이게 이 원창무 이분이 원주시장 몇 선 했어요? 3선 했습니다. 삼선한 분을 지금 어찌 보면 그러네. 상주대 나오고 그쪽 토박이긴 하지만 진짜 신인이거든요. 여준성 후보가. 이쯤 되면 이건 잡은 거예요. 근데 저 여론조사만 볼 게 아니고요. 예. 이제 강원도에 있는 지원방송 KBS, MBC가 12월 달에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민주당 적합도가 이제 원창무 예비 후보가 33% 나왔고 예. 제가 1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18%를 따라잡은 거네. 네, 제가 이제 12% 올라갔고 예. 원창무 예비 후보는 이제 4점 몇 프로 이제 떨어졌죠. 오. 그러니까 저는 상승세, 이제 원창무 예비 후보는 하락세. 이런 모습을 제가 강북 을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치고 올라가고 박영진은 떨어지고. 여긴 준비 진짜 몇 개월째 준비하고 있어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와. 거의 뭐 사무실 개소식 뭐 할 때마다 제가 내려가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 그 인연으로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 인연으로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저렇게까지 저도 이제 놀라긴 했는데 인지도와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간 게 제가 7월 달에 그 땡볕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4개월 동안 그 시내에서 피켓 시위를 1인 시위를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이제 뭐 저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저 오염수 핵 오염수 문제도 있었고 뭐 인사 참패 문제, 언론 장악 문제 그 현안들을 가지고 계속 제가 했었습니다. 예. 야, 그러셨구나. 어쨌건 원주는 그래도 민주당이 강원도 중에서는 해볼 만한 곳.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한번, 곳. 그나마 해볼 만한, 해볼 만한 곳이고. 지금 원주갑 현역 의원이 박정화 예. 지금 의원이에요. 저 국힘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예. 여기는 이광재 의원이 하던 지역이죠? 이 원주 갑 지역이 예. 그동안 역대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이광재 의원이 유일하게 한 번 이겼었어요. 아, 여기가요? 예. 오, 그 우리가 좀 분구가 된 후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빡센 지역이네. 그러니까 오. 어쨌건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강원도도 민주당이 지금 이제 영토를 지금 하나씩 야금야금 먹고 있는 과정이 예, 있어요. 예. 그중에 원주는 아마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서울에 가깝고 예. 그렇다면 수도권 느낌이 좀 나는 도시고 음. 그러니까 같은 강원도라고 묶어도 원주는 사실상 수도권 느낌이 나는 곳인데 민주당이 조금만 잘하면 다 가질 수 있는 영토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저는 뭐 그래서 좋은 인물 내세우고 좋은 정책 내세우면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정화 저 양반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막말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아니 예. 아, 박정화 그렇죠. 대변인으로서는 막말 예. 진짜 좀 많이 예. 했던 기억이 나서 대변인으로서 좀 강하게 하시는 편이죠. 예. 어. 근데 지역 강원도 같은 이 동네에서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안 좋아하죠. 자 어쨌건 이길 자신이 있다 이거죠. 본선만 올라가면 내가 이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원주에서는 정치 신인이고 중앙무대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예. 제가 이제 삼선 시장을 하셨던 분을 꺾고 경선에서 꺾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럼 파란이 부는 거지. 예, 그거는 뭐 본선은 저는 그래서 걱정을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 여론조사 중에 이게 있어요. 강원 원주시 갑구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2,
민주당 38점이 예.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그 국정 수행평가에 보면은 잘한다 40.1, 못한다 54.9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기 나름으로는 여론에서는 이겨낼 수 있고 정당 지지율은 거의 박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후보가 되는 사람이 조금만 하면 국회의원 되는 상황. 저는 그 확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 제 뇌피셜입니다만 정치 이쪽에서 이제 친명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원창무 후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노출이 오래됐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여준성 후보는 신인이다 보니까 우리 고관여층에서 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지역의 바닥 민심은 뭐 들어보진 않았지만 여준성 쪽으로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새날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의미가 있는 거는 고관여층 중에서 여준성이 우리 그 민주당 찐이네. 그냥 신인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20년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그전에 민주당에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제대로 활동했던 우리 정통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이네라고 하는 게 빨리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쪽이 좀 취약할 거예요. 제가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 인연을 얘기해야 돼요. 과거 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시장 시절에 사이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때 다리를 놓고 주선을 한 장본인이에요. 와. 그때 얘기를 잠깐 해봐요 진짜. 아니 뭐 그때는 이제 의원님이 워낙에 유명하실 때고 낙검사하고 막 이러실 때니까 제가 초강성일 때예요. 그때 이제 교도소를 갔다 오셨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기억나시겠지만 정봉주 한번 면회 가고 싶어하고 정봉주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이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성남시장실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번호표 뽑고 이렇게 대기할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남시장에 쑥 들어오더라서 내가 여기 여준성 분한테 나 이거 맨날 싸우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때 대통령들 걸 알았나 봐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이따가 그 정동영 후보 얘기도 이제 이재명 시장이 엄청 등장할 그러면 텐데. 다 그 이재명 대표하고 찐한 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고를 때 코로나 정책 공유하면서 예. 그 특히 이제 지사로 계실 때 코로나 그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 정책 공유하면서 많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한 관계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지역마다 내려가면 오래 뭔가를 하신 분들이 있어. 예. 이제 상대 후보 민주당 후보가 원주 시장을 하셨다면서요. 예. 삼선했어요. 12년. 예. 강원도에서 삼선은 드문 거의 유일합니다. 네. 그런데 삼선 다 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해. 예. 근데 또 국회의원 하시겠다고 나오는 것도 뭐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소위 신인들, 청년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양보가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나오신 분들은 사실 그 권력 놓고 싶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죠. 강원도만 해도 아마 강원도 아니라 웬만한 지역에 가면은 스펙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스펙. 예. 근데 청와대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좀 달리 보이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냥 행정관도 아니고 사회정책비서관 했어요. 제가 행정관도 했습니다. 네. 행정관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작을 했어요. 예. 행정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비서관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고 지금 청와대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갈 때가 코로나가 한창 이제 그 터지고 막 창궐할 때. 예. 그때 이제 막 수십만 명씩 걸리고 막 이럴 때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하면서 코로나 대응했던 거에 대해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한 거는 사실 코로나 비서관으로 불렸었어요, 안에서. 아예. 예. 원래는 사회정책 비서관이 그렇게 뭐 저희 보건복지 쪽 정책 만들고 뭐 이런 거라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담당하고 대응하고 전략 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했던 거죠. 급기야는 이제 안 되겠다. 준성이 네가 보건복지부로 내려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 복지부 장관 보좌관을 하면서 제가 이제 활동을 했고
코로나 대응을 했고 그걸 이제 한창 하니까 이제 청와대 들어와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마지막 이제 퇴임 때까지 같이 10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비서관.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청와대 쪽 실무자는 여준성이었다. 실무자는.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면서 이제 그걸 잘 하니까 이제 그 청와대로 와. 청와대로 예, 와갖고 이렇게 이걸 된 거구나. 전체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청와대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보통 행정관이 그 승진하지 않고 장관 비서관한테 그때 장관 보좌관으로 1급으로 갔거든요. 2급. 예. 그럼 이제 차관과 거의 동격이에요 이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동격이라 그래요 그냥.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장관 보좌관으로 있으면서도 코로나를 전체 컨트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이상한 언론은 펼 때마다 자기 페이스북으로 계속 들이받고 싸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진영에서는 그 논리를 갖다가 쓰면서 코로나에 대한 진실은 이거다. 라고 할 때 이제 새날에서 그 진실을 많이 퍼뜨려줬고 그러다 보니까 전투적으로 계속 보수 언론하고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청와대로 와라. 그래서 청와대 와갖고 마지막에 10개월을 제일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와중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름도 성도 좀 특이해서 예. 금방 기억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준성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은 그런 느낌. 예. 자주 아, 불렀었기 인용을 많이 때문에. 해갖고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썼거든요. 맞아.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네. 원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주한테 나는 뭐예요? 좀 이상하다 질문이. 저는 뭐 원주 토박이고요. 저희 원고 할아버지 출신이에요. 때부터 대대로 했고 초중고 대학까지 상지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대학까지 다 원주에서 학업을 마쳤고요. 지금 원주의 현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모든 지방 도시들이 다 비슷한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 정착해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족을 꾸리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원주도 특히나 이제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였다가 지금은 정체기로 지금 접어들어서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총선용이긴 하지만 GTX 노선 계획 발표하면서 D라인에 이제 저희 원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빨대 효과라고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젊은 층이 또 빠져나가는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울산이 그런 KTX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좀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원주의 교육이나 의료 인프라, 문화 인프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제 입장도 발표하고 제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갑을 두 지역인데요? 그 원주역 있는 데는 어디예요? 원주역은 갑 지역입니다. 갑. 예. 원주역, 서원주역, 만종역, KTX역 3개가 있는데요. 3개가 다 갑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원주를 좀 알아요. 원주를 좀 아는 사람이야. 옛날에 원주 많이 갔었고. 거기서 군대 근무했나? 그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보니까 어떤 사적 인연 때문에 원주를 되게 많이 갔던 사람인데 원주는 원래 이제 군사도시 뭐 이런 느낌이 꽤 컸고 그 원주라고 하는 곳이 저 어렸을 때는요 약간 좀 판타지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제 우리 이모부가 원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전역을 하시면서 우리 고향에 프라이드 치킨을 제일 먼저 개업하신 분이 우리 이모부야. 그래가지고 그 통닭 가게 이름이 원주 통닭이었어. 아니 원주가 통닭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원주에 얼마 전에 그 의전 비서가 그 원주 사람이에요. 그 문제돼 갖고 자녀 학폭 때문에 문제된 누구죠? 그러네. 김승희. 김승희. 원주에서 방위했어요 그 아저씨. 근데 이제 여기다 리스크를 주지 맙시다. 이게 고소고발되면 안 되니까. 맞아. 뭐 이렇게. 근데 원주 제가 출시다 조금 이거지. 좀 수정하고 싶은 건 원주가 이제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그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 게 이제 일군 지원사령부가 원주에 있습니다. 군지사가. 그 군지사가 있다는 얘기는 교통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주는 원래는 교통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철도나 도로들이 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 쪽은 여전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뭐 GTX라든지 전철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확장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프라님, 네. 여기 이제 말을 이렇게 자분자분 얌전하게 하잖아요. 제가 24대 국회래 17대 국회 때 2004년서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 공격적이고 과격한 국회의원으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이 양반 때문에 그랬어요. 왜? 무척 과격한 인간이야. 공중부양이 뭐 관련 있어요? 일단 무조건 싸우자 그러면 여기는 그 백도가 없어요. 무조건 돌진 앞으로야. 지금 국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해. 아니 근데 이런 분만 들어가면 안 돼. 저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굉장히 큰 시너지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예. 야, 이렇게 서로 숟가락으로 먹고 있네. 아니 우리 둘이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저도 의원님한테 깔때기를 조금 배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깔때기 하시네. 아니 네. 프라님 보세요. 여기에 남영이 들어가죠. 네. 박진영 들어가죠. 김비호 들어가죠. 윤준호 들어가죠. 국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정봉주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는 이제 이 후보로 나오신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말 치명적 과거.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라든지 끊임없이 무슨 뭐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를 지금 비난하고 비판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고는 예. 사실 원래 뿌리가 친명이 아닌 사람들도 공정한 경쟁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어떤 관문을 모두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대적 소명은 윤석열 정권과 실력으로 잘 싸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법으로도 그리고 국민들한테 내는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실력으로 잘 싸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좀 가려내고 싶다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당에서 이제 후보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 개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되면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책들을 내놓고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의 외연을 확장시켜서 다음 대선을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이번 총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있거든요. 다음 대선은 올해 치러져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 들어가면 올해 안에 탄핵 그 임기 끝냅니다. 예. 자, 그 목련꽃이 피면은 김포가 편입된다고 했는데 예. 우리는 그거 그렇게 알고 있죠. 꼭 올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올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자, 여준성 후보님. 네. 우리가 보니까요. 예. 의원님. 예. 우리 지금 공관이 같다. 아니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친봉계라고 했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봉라인은 있어요. 아, 봉라인은 있는데 친봉계는 없습니다. 봉라인. 자, 예. 네, 여러분 원주 갑 살고 계시는 분들 또는 관련되신 분들 서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지인 찾기도 좀 해주시고. 예. 네. 근데 이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삼선의 원주시장을 꺾는 초선의 파란. 그러면 원주가 난리가 나요. 네. 그 여세를 몰아서 본선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탄핵까지 가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 이제 우리 새내기 새롭게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하시고 면접 끝낼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번은 국회의원 선거가 개인의 역량을 보고 뭐 그 지역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다음 대선 때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를 튼튼히 하는 전초기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측면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꼭 당선돼서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 잘한다.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선수 교체하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타자는 이제 문제 인물이신데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쪽에 끝없는 악마화처럼 예. 사실 악마화가 한 50%쯤 더 씌워진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낙연이 저렇게 분탕질하고 나간 그 자리에 진짜 채워져야 될 인물이라고도 생각하는 예. 바로 그분. 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가 공관입니다. 야매 공관이야. 근데 정동영 후보는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똑같아. YTN 가서 분장 좀 하고 왔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아니 의장님 근데 뭐 공부할 걸 가져오셨어요? 네. 예. 자, 정동영 면접 시작할게요. 아이고 제가 저 면접 MBC 시험 본 뒤에 50년 만에 처음 면접했어요. 40년 만에. 저 공관이 면접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것도 면접인데. 네. 공간이 얼마 며칠 전에요? 아니 그러니까 40년 만에. 아, 그거 40년 만에. 자, 소개 좀 해드리고요. 마이크 좀 바짝. 네. 네. 자, 정동영 전주병 예비 후보.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열린우리당 당의장, 제31대 통일부 장관, 제17대 대선 후보. 그 당시에 민주당 당명이 대통합 민주신당이었었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영광입니다. 새날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일생일대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인연은 뭐냐면은 전 노사모였고요. 예. 또 정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노사모 중에 상당수는 정권 재창출하자고 정통들의 활동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미키르크예요. 예. 그죠? 예. 이 과정인데 근데 그 정통들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역할은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결국 정통들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게 이재명 그 대표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맞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역할을 했죠? 그 정통에서? 대표였어요 대표. 아, 정통 대표였었어요?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전주병 여론조사부터 한번 볼게요. 전주병에 지금 초접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는 김성주 의원, 정동영 지금 의장님 그리고 황현선 후보까지 다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거 말고 민주당 적합도를 내놔야죠.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계속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초박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한 달 전에는 제가 한 달 전에 출마 선언했는데 그때는 30대 25인가 뭐 그래서 밀린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달 됐는데 어쨌든 저는 25에서 36이 됐으니까 예.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완전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상황이 예, 벌어지고 예, 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이러면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이제 피가 마르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쫄깃쫄깃하다 그러죠. 그리고 언론은 이제 올드보이 이야기 할 거고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소장 개혁파의 상징이었는데 세월이 갔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자, 올드보이란 지적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개혁파 얘기는 안 물어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시다 보면 다 나오시겠지. 네. 그 얘기를 하세요. 여기 그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초대선 의원 때는 다 소장이고 개혁파잖아요. 예. 네. 그 뒤에 좀 결기가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맨 위로 올려왔는데 장강의 뒷물이 안물을 밀고 가잖아요. 그건 뭐 역사의 순리고 그런데 우리 국회가 어쨌든 국민들한테서 여러 제도 기관 중에서는 최하위 신뢰를 받거든요. 심지어 대통령실 이런 데보다 더 낮아요. 국회가 사법부나 뭐 언론계 검찰보다도 낮고 그 이유는 결국 싸움판 정치잖아요. 근데 이제 제도의 문제가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사람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국 얘기 좋아하는데 미국은 438명 이 하원의원 중에 초선이 한 50명 됩니다. 대개 2년에 한 번씩 보면 돼. 예. 그러니까 그 한 10%씩 계속 물갈이를 해요. 근데 우리 경우는 정봉주 의원 들어올 때 초선 의원이 열린우리당 152명 중에 108번대, 예. 108번대라고 그랬잖아요. 저 67% 됐었죠. 70%에 70% 152명 중에 그때 당 의장을 108명.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70%를 물갈이했어요. 이건 아마 이제 혁명 시기에는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사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싸움판 정치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요인이 또 품격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정치도 이 전문성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들어와서 몇 년은 사실 좀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경험도 쌓고. 근데 맨날 절반 이상 초선 들어오는 건 저는 이 제도는 그래서 우리 언론이 이 정치를 늘 폄하하고 정치를 비하하고 한 그 프레임에 이게 사실은 보수 프레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늘 그 물갈이 이 새것 물론 새날입니다만 새날은 와야 돼요. 근데 새날이 오기 위해서는 순간 아찔하셨죠. 이야. 새날이 오기 위해서는 이 경험과 경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면 어른들이 이제 상임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낙연 씨가 저렇게 이제 분탕질하고 나가시는 바람에 민주당을 막 초재선으로만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또 이재명 대표랑도 오랜 인연이 있으시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올드보이 원로들의 역할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줄 사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로 그러면 뒷방 늙은이고 사실 이낙연 정동영 의장 두 분 나이가 비슷하시죠? 거의 한두 살 차이 나지 않아요? 저보다 한 살 많지요. 이낙연 총리가 52년생이고 제가 53년생인데요. 뭐 글쎄요. 나이가 많다면 많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지킬 사람 1번은 정봉주 같고 그 다음은 저쯤 되지 않을까. 예. 아니 적어도 윤석열 정권과 맞서 예. 싸우고 이 연성 파시즘, 백색 독재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신문 방송에 안 나잖아요. 예. 그래도 제가 앞장서서 싸우면 그도 언론이 취급해 주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정치적 역정 때문에 좀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동영 지금 이제 그 예비 후보인데 정동영 예비 후보의 특징은 뭐냐면 열린우리당을 2002년도에 2003년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열린우리당을 만든 그 역사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이 이 구민주당이 완전히 구태 적폐로 그때 몰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152석을 만드는데 그때야말로 우리 역사상 그때만큼 정풍쇄신운동이 제대로 불었던 데가 없었어요. 천신정이라고 해갖고 이 세 분이 그다음에 천신정으로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그때 당회장 나오면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몽골 기병론을 얘기했어요. 질풍노도처럼 달리자. 그리고 그때부터 지지율이 급상승을 합니다. 152석을 얻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정치권에 그때만한 정풍쇄신 운동이 없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같이 만나면서 활동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때 정풍쇄신 운동의 기상과 전기를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이고 우리 정봉주 대변인께서 이렇게 예. 말씀을 잘 해주신 저는 건데 졸지에 이제 동료 예비 후보입니다. 아니 오늘 지금 대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정말 이 쇄신은 영구 쇄신이어야 돼요. 그럼요. 예. 당은 근데 민주당이 좀 정체된 것은 정체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혁이고 변화고 진보여야 민주당의 생명력이 있는 거지요. 민주당이 그 DJ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것도 청년 시절부터 개혁이고 변화고 진보였잖아요. 네. 평생을 변함없이. 근데 과연 이제 이번에 4월 총선에서 강력한 민주당을 맞습니다. 만들어서 개혁과 변화와 진보의 선두에 서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근데 의장님하고 저하고 짠 것도 아닌데 정체성 얘기하잖아요. 강한 민주당 얘기하잖아요. 저 이번에 그 출마 캐치프레이즈가 강한 민주당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박용진 공간이 때 그 강북을 왜 왔습니까? 그래서 네. 여긴 정체성을 상실한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기 박용진 의원입니다. 옆에 있는 데가 콕 찍었죠. 네? 참, 그게 논란이 됐죠. 그래갖고 논란이 돼갖고 보도가 많이 그러니까 쪼르륵 가서 언론에 일러요 또 그거를. 그래갖고 보도가 많이 돼갖고 많은 강북을 지역 주민들이 정봉주가 강북에 온 줄 이제 알았어요.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맞아요. 개혁과 혁신, 쇄신의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민주당이 아니죠.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이게 이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정동영 의장의 소름 돋는 내지력. 동영상으로 화질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거 좋아요. 네. 10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 출판 기념회에서 10년 전이에요, 여러분. 10년 전. 이재명은 개천에서 난 용 맞지요? 예. 그런데 개천에서 난 용은 꽤 있습니다, 한국에.
근데 저만 용되고 나서는 개천을 모른 척하는 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용에 비하면 12살의 성남에 와서 이 개천 바닥에서 용이 된 이재명은 그 개천을 바다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 용이 안 돼도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연설 참 잘하세요 보면. 예,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성남시장을 거쳐서 다음엔 경기도지사도 좀 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이재명은 저의 비서실장이기도 했고 정동영을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도 했는데 나중에 이재명과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를 제가 해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 이재명 손학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나게 돼 있어요. 피라미드가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용인 사람은 영원히 용이고 개천에 빠진 사람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증거를 하나만 대겠습니다.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가 미국 부자 100명을 발표했는데 1등이 빌 게이츠고 100명 중에 90명이 자수성가더라고요. 아버지 재산 10원도 안 받고 맨주먹으로 대물림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일간지가 얼마 전 잡지에서 낸 거 보니까 1등 이건희 회장, 2등 정몽구 회장, 100명, 한국 부자 100명은 100명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95명이 대물림입니다. 5명만 자수성가입니다. 5명도 50등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다리가 치워진 안동에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는 도저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시장을 돕는 우리 모두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눈물 난다 이 사람. 야.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위험해졌습니다. 정권이 나서서 여당이 나서서 국가 정보기관이 나서서 이재명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실 거죠? 스스로 배가 고파 보았으니 그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이요. 스스로 학교를 못 다닌 서름을 겪어봤으니 스스로 실패하고 좌절해봤으니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우리의 지도자로 키워야 하고 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재명은 단순히 성남시장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하나, 우리가 낳고 키우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중에 하나, 바로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 아니 10,000명, 20,000명의 이재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재명과 함께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요 나는 그러니까 연설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정동영 의장 연설은 진짜 갑 오브 갑이에요. 아니 저기 음성을 끌어올리지 않고 네. 목이 피터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저렇게 연설하는 걸 딱 2분 봤는데 미국의 오바마, 한국의 정동영.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아니 전체가 그냥 딱딱 맞췄네요. 거기서 진짜 성남시장하고 예. 경기도지사도 한번 하고 예. 그리고 나라를 경영한다 이야기를 해요. 예. 그게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상황 똑같이 와 있어. 근데 시점이잖아요. 틀린 게 있어요. 이재명과 통하는 사람의 대표를 되겠다는데 그거는 저하고 여담에 하면 되죠, 저하고 여담에. 경쟁을 하셔야 돼요. 이통들. 그다음에 자 그리고 야, 사진도 기가 몇 개 막히네. 볼게요. 사진도 몇 개 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마 정통들 그 대표 일대인 것 같아요. 이재명 지금 대표가. 예, 지금 정통 선행 때 야 이건 10년도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시장 때. 예. 근데 대표는 저 때가 조금 더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늙으신 것 같다. 더. 머리 염색을 안 했네. 더 젊어졌어 지금. 지금. 조금 더 젊어졌어.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네. 또 여기도 보면 위에 지금 야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을 거예요. 저게. 예, 그렇죠. 지금 옆에 이제 정동영 의장도 계시고. 예. 야 거기.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두 분이 저 사진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옆에 응. 아무리 누가 올드보이라 그래도 꺾을 수 없는 두 분이 딱 계시네. 박지원, 정동영. 이건 진짜 예지력이다. 야. 아니 이 사진을 어떻게 골랐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박지원. 박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올드보이 해도 꺾을 수 없고
난공불락인 두 분이 정동영, 박지원이거든요. 지금 바이든은요 84세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옆에서 공천 달라고 손 들고 계신 두 분 같은데. 공천 달라는 게 아니고 경선합시다. 이야. 자 그리고 신의 한 수다.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도 예. 정동영 의장이 오셨던 장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보이라고 낙인 찍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관점보다는 이런 어른도 필요하구나 이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여러분들의 뭐 일부 분들의 미움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날 나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거는 이재명 대표랑 상관없는 사진인데 양심수 정봉주에게 보세요. 복권을 지금 정봉주 전원 성탄절 복권 촉구 기자회견. 예. 노회찬 의원이 보이시는 예. 거예요. 아이고. 노회찬 의원도 저도 같이 노회찬.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게 그래서 정치가 어느 날 갑자기 퉁 튀어져 않고 지 잘났다고 막 하고 그러는 게 지정치하는 게 강북을에 그런 현역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꺾으려고 갔습니다. 강북을에.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강북을을 얘기해야 돼요. 자, 상황이 이렇고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에 지금 나오시는 전주병 후보들을 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났다 이런 차원보다는 정동영 의장께도 공정한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저도 이제 노사모에 이어서 정통들 다음에 그 동작에서 그냥 밀려 평해온 같은 거였었는데 그 의장님하고 악수를 나눴던 게 2007년입니다. 2007년. 그리고 지금 17년 만에 17년 만에 뵙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의장님 오늘 나오신다 그래갖고 뭐 미리 준비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여기 이제 정동영 예비 후보님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돕는 삐선 팀이었어, 쎄같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전략으로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으면 대통령이 됐을 법한 상황인데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불행한 상황이 됐는데 왜 정동영 의장이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 플러스 정말 이런 분이 왜 다시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가? 윤석열이 망가뜨린 외교 통일 정책의 통일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지만 외교 정책에 미국의 가장 막강한 그 외교 라인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전문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도 망가졌지만 외교 라인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남북 관계 지금 나이 든 분들은 전쟁 난다 그래요. 지역 돌면 전쟁, 이러다 전쟁 나면 어떡하냐고 그 불안감에 있다고요. 이럴 때 민주당에 진짜 실력 있는 외교 통일 라인의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비선팀 얘기하니까 지금 0.73%가 너무 원통합니다만 그 2021년 겨울에 우리 정봉주 의원하고 만나서 11월 달이죠. 예. 이재명 대표 후보를 돕기 위해서 공덕동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최초 공개하는 겁니다. 이 내용. 교수님들 몇 분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도왔어요. 근데 도운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안철수 잡아오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 매개로 김종인 박사를 모셔오는 거였어요. 예. 김종인, 안철수 이게 이제 저희 팀의 프로젝트였었죠. 임무. 근데 8분 응선까지는 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걸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만 그때 이제 우리 팀에서 뭐 글쎄 그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되겠네요. 그 전문가들은 그분들과 함께 난상 토론을 거쳐서 2022년 1월 달 정년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자 통합정부론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또 정권 교체론이 높았잖아요. 55% 이렇게 달한 상황에서 정권 교체론을 뒤로 밀리게 하고 덮고 통합정부론으로 그래서 그 대선 큰 그 전략을 그렇게 이제 제시하면서 그 기자회견문을 정봉주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 후보가 읽었어요. 쭉 읽고. 그렇죠. 이거 좋습니다. 당에서 준비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보다 이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에서 뒤집혔어요. 당에서. 1월 이게 당에서 4일, 뒤집혔어요. 5일인가 6일 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2년 초 그때는 이제 한 10%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로 밀고 갔으면 그때 또 안철수 캠프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이 연합정부 통합정부로 오면은 이걸 받겠다는 내부 논의가 끝나 내부 있었던 논의가 있었죠. 상황이었어요. 참 원통한 대목인데 당에서 왜 그 현역 의원들이 그걸 뒤집었는가 하는 거는 지금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고 근데 결국 하긴 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한 달 늦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2월 19일인가 20일쯤. 이제 윤석열과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하니까 이제 급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명동성당에 가서 통합정부론 특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버스가 지나간 그렇죠. 명동선언이었죠. 뒤였어요. 이른바. 명동선언. 그래서 그 40일 늦은 통합정부론이 0.7% 그 참 아깝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통합정부 그냥 말이 아니니까 안철수 후보를 엮기 위해서 사실은 김종인 대표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저 경기국의 아침 사무실도 찾아가고 구기동 집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근데 이분이 사실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대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꿈이 있어요. 뭔가 자기 이 경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87년 체제가 유효하지 않다.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를 묶으면 개헌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그 매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생각은 대통령 후보를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안철수 후보가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 해도 좋다. 국무총리 해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개헌합시다. 근데 그랬더니 김종인 박사가 그때 진짜 무릎을 쳤어요. 그렇다면 내가 움직일 명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나서서 안철수 후보를 불러 올려서 만나고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참 역사의 대반전 드라마가 일어날 뻔했는데 아이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정봉주 의원이 증인이고 저랑 같이 한 일이죠. 예. 그때 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안철수 표가 실제로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얻는 것이다. 이미지죠. 그러면 그 세를 흐름이죠. 가져가는 흐름. 것이다. 그렇죠. 이런 흐름.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진짜 소위 말하는 베테랑들 이런 분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정치판이.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냥 평시라면 전 제 생각에는 항상 총선을 통해서 물갈이 하잖아요. 근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동영 전 의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욕심 많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만 시키고 규정을 시켜버리면 아무 얘기 안 되는 그리고 거죠. 이야기를 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 그것이 악마화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위 올드보이 다른 좋은 표현으로 베테랑들이 필요한 이유도 있구나. 그럼, 예. 이 양쪽 감각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한 생각합니다. 가지 사례만 들면요. 경험이 필요한 게 여러분 아마 희망버스 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이 고공 크레인 35m 위에 올라가서 330일 고공 농석을 했는데 그때 저희는 야당이었어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도와준 것이 여당입니다. 여당의 홍준표, 황우여 원내대표, 그다음 당대표가 홍준표예요. 제가 홍준표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뭐 이제 같이 정치 입문한 동기이기도 하고 가끔 뭐 밥도 먹는 사이였기 때문에 당신이 저 한나라당 대표 될 때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느냐 조선소 노동자의 아들 여당 대표되다 이렇게 썼다 제목을. 근데 지금 조선소 노동자가 고공에 매달려서 죽을 지경인데 당신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찔끔해요. 다른 건 말고 여기 저 한진중공업의 그 재벌 회장이죠. 조 회장. 나 좀 만나게 해달라. 당신하고 같이 만나도 좋다. 이게 정치지. 만나서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이 조 회장이 조남우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때 홍준표, 황우여 이런 분이 도와주었죠.
그래서 노사 정관 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협상에 의해서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장 개혁파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그렇죠. 네. 경험과 또 많은 그 인적 그런 교분을 갖고 있는 그런 게 필요한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대선 후보 때 사실 이제 그때 우리가 그 지긴 했지만 그때 이제 흔적을 뭘 남겨놨냐면 이명박 BBK 주가 조작 그다음에 다스의 실제 주인공 이거를 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가열차게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12년 뒤에 2019년에 그거로 이명박이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때문에 정봉주가 감옥 갔던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대선 때. 이제 뭐 BBK 이 최고 전사가 이제 정봉주였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기소유예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징역 1년 살았어. 예, 1년 1일 살았습니다. 윤딸이 껴갖고 하루 더 살았어요. 너무 제가 평생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김홍일이라는 분, 예. 참 그분이 트라우마가 BBK 있는데 나와서 원래 박근혜 이명박 그 전당대회 8월달에 할 때 박근혜 쪽에서 고발하니까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BBK는 제3자 소유 것으로 보인다. 제3자. 그러니까 그 이명박 형께 아니고 다른 사람. 제3자는 이제 이명박인데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걸 덮었어. 그랬는데 12월에 이제 그 김홍일 검사가 또 나와가지고 BBK는 이명박과 무관하다 이렇게 그렇게 털어줬어요. 털어줬죠. 예. 털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세월이 지난 뒤에 징역 20년입니까? 22년 예. 주가 조작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몸으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정봉주 의원이죠. 예. 이번에 반드시 좀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후에 정봉주 의원이 사실 아직도 제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역사의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끊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오면 16년 만에 귀환입니다. 16년 만에 기간. 예. 근데 지역에서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거든요. 네. 10명 중에 한두 분이 현역이 아니셨어요? 항상 TV에 나오니까 현역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 원내예요. 원내여야 정치지. 그럼요. 원외에서 하는 건 운동이죠. 제가 진영 사람이라서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정동영 의장이 그 정통성 안에 들 수 있었죠,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문재인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그 계보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뭔가 좀 이가 빠진 느낌.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그 노사모하고 정통들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당시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될 때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경선에 남아있던 유일한 주자였었잖아요. 예. 경선 지킴이라는 경선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타이틀을 얻었고. 명동에서 손을 든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가 됐고 예. 나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이미지가 또 생겨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이러니까 이제 그 형태. 네, 그 얘기는 한마디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2007년 새해가 밝았는데 지금처럼 설날이 오는데 12월이 대선이잖아요. 근데 이미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에서 강아지가 나와도 야당이 된다 뭐 이런 뭐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저에게 제일 큰 자문을 해주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또 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인데 두 분의 입장이 180도 달랐어요. 응?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은 합치라는 거고 남아있는 이 잔류민주당이죠. 그때 이낙연 대표가 거기 있었어요. 네, 이낙연 그렇죠, 뭐 그렇죠. 등등. 근데 저는 대선 그때는 이제 전 뭐 아직 후보는 아니었지만 대선을 한번 해보려면 합치는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을 만든 제가 장본인이지만 이 대선을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갈라진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저를 이제 그 점이지 다른 뭐 네, 맞습니다. 사적인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양쪽을 다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 갈라치기에 뭔가 그 이유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나고 생각해 보면 좀 쉽게 표현해서요. 정동영 의장이
전체 지지를 못 얻었던 이유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저는 일단 전라도에서라고 생각해요. 전라도 후보가 대선을 이길 수 없는 구조,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 일부는 이제 정동영 악마화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이후에는 정동영 의장이 풍문화처럼 돼버렸어요. 난 이 지점이 좀 뭐 되게 많이 안타깝죠. 안타까웠다 싶은데 그런데 정동영 의장한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전 남북관계 아닐까. 외교 문제하고. 왜냐하면 예. 개성공단도 그렇고 지금 남북관계 파탄에 대해서는 지금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기 앞에 사진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사진이 있는데 저 앞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뭐 역사의 퇴행을 넘어서 그냥 파묻어 버렸잖아요. 이 지하에다가 완전히 이 평화와 남북 관계를 묻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가 이번 4월 총선입니다. 정초부터 지금 남북이 포사격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는 이렇게 봐야 되죠. 작용 반작용입니다.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지금 윤 정권 들어와서 한쪽에 이쪽에서 가령 뭐 만일 저 핵을 사용하라고 그러면 뭐 저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럼 북은 또 북대로 핵으로 뭐 전면 초토화해버리겠다. 그런 무시무시한 또 이쪽에서 전략자산 전개하면 저기서 장거리 미사일 쏘고 그리고 여기서 자유민주 통일을 얘기하니까 저쪽에서는 평화통일을 아예 폐지해 다 지워버리고 하는 이런 작용 반작용의 과정인데 어제 윤 대통령의 신년 KBS 대담 홍보 도구로 전락한 KBS의 그 대담 뭐 그건 편집한 내용입니다만은 거기서도 전혀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북한 문제를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남북 관계 근데 또 특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은 북한 타도론자예요. 국방부 장관은 선제 타격론자예요. 또 옆에서 귀잡고 있는 NSC 차장인가 하는 사람은 북한 붕괴론자예요. 거기다가 미중 충돌 필연론자예요. 본인은 흑백론자예요. 최악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하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이 정부의 방향을 강제적으로 전환시키거나 뭐 최선이라면 윤석열 정당을 국민의힘을 100석 미만으로 찌그러뜨리면 국민 손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정권의 운명이. 예. 그것이 남북 관계의 해법이라고 돼요.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 그러고 임기를 끝내야 됩니다. 임기를 끝내는 건 탄핵도 있고 개헌도 있고 그런데 올해 안에 대선 치르자고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국회의장이 김진표 의원이잖아요. 예. 그 전 국회의장이 박병석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전쟁의 시기에 국회의장들이 역할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네. 저번에 그 강성이 삼권 분립. 끌려가는 거 네. 보니까 그럴 때 지금 제가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는 이런 어르신들이 국회의장 하면은 저 정권 빨리 끝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 절대 의석 얻었다고 치더라도 예. 국회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의장님 나오시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 전투력 없는 의원들이 그 주류가 되고 그들이 주요한 목소리가 되잖아요. 이러고 160석, 170석 가면요. 탄핵하자, 개헌하자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주류로 찌그러듭니다. 그럼 윤석열 임기 보장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타협론으로 가거든요. 전 그거 동의 못해요. 제가 국회 들어가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80석으로도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럴 때 민주당 130석 갖고 박근혜 탄핵 만든 정당이거든요. 그럴 때 전투력을 갖고 밀어붙였어요. 130석. 예, 그때 130석이에요.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이었고. 예, 그럴 때 이번에 160석, 170석, 180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싸워서 이 정권의 60%가 넘으면 끝난 정권이에요. 그렇죠. 63%가 예. 갤럽에서 나왔던데. 그리고 30%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끝난 정권이에요. 끝난 정권을 왜 생명 연장을 해줍니까? 예. 제가 김대중 총재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에서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의석이 79석이었습니다. 79석 가지고 YS
대통령과 신한국당을 꼼짝 못하게 맞습니다. 끌고 예. 왔거든요. 그런 전투력이 그보다 살아나야 돼요. 백성이 많은데 예. 근데 지금은 정말 이 정체성에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무원 중에 유능한 분도 많은데 너무 고시 출신이 많고 관료가 많고 그다음에 그 호남을 예로 들면 여기가 호남이니까 민주당을 하는 거지 영남 같으면 다 국민의 힘을 할 분들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력 강력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민주당은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한 정체성과 그리고 전투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국회의장 정도 레벨이 되시려 그러면 다음 국회 때는 국회의장이 굉장히 개혁적이어야 돼요. 의장님 지금 제가 가끔씩 그 의총 분위기를 듣거든요. 민주당 네. 의총 분위기요. 열린우리당 시절에는요. 그거 뭐 개혁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소리도 못 내요. 지금은요. 좀 싸우고자 좀 선명한 민주당 만들자 이러잖아요. 야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하. 이게 무슨 민주당이에요 이게. 그게 들어가갖고 의장님 손잡고 들어가고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자고요. 예.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누가 악이다, 누가 선이다 이런 차원으로 싸우지 말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떤 분들은 정동영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정동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가치관 내에서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하시게끔 최소한 정동영 전 의장님에 대한 악마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옛날 인연 17년 전의 인연을 제가 끌어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 얘기는 하나 해야 할 예.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남북관계 평화 문제, 제일 정치에서 또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취임하면 이거잖아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화 통일에 이바지한다라고 선서하는데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멈춘 것을 넘어서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평화 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평화 외교 사절단을 워싱턴에 보내야 합니다. 제가 생태계란 말씀 썼는데요. 지금 이 지구상의 국제 정치가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했잖아요. 북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 바뀐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을 잡고 러시아를 잡고 북중로 밀착을 통해서 생존 환경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바뀐 그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남쪽에 윤석열 정부는 뭐냐면은 겨울이 왔는데 여름인 줄 알고 외투 벗고 속옷바람에 돌아다니는 격이에요. 전략적 협력 동반자였던 중국 멀어졌잖아요. 뭐 제재 지금 경제 제재 저 카드 주물럭거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거의 적대화돼 버렸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노선과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미국 의회와 미국의 싱크탱크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설명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평화 외교 사절단을 워싱턴에 저는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정권이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는 한미 동맹을 저 북이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 핵 우산 속에서 우리가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강고하게 유지되고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과의 한미일 동맹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이 지리적 환경이 지정학적 환경이 이 중국 러시아와도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 메시지가 곧 러시아가 듣고 중국이 듣는 겁니다. 평양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이징도 파견하고 또 평양의 문을 두드려야죠. 지금 북은 일민족 일국가 이 체제를 포기하는 이제 다른 민족이다, 다른 국가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나 정치를 사람이 하듯이 남북 관계도 사람이 합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핵 포기를 설득한 사람이고 정상회담을 설득한 사람인데요. 그 아들도 만나봤습니다. 남쪽의 정치인 가운데 부자를 다 만나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과는 뭐 짧은 환담 대화였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청출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보다 뛰어난 자질을 가진 북한 지도자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사람입니다. 본능은 생존이고 권력 유지고 그다음에 번영입니다. 그 인민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겠다고 했던 13년 전의 약속을 못 지키는 데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자, 이것과 그리고 2019년 60시간을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갔는데 거기서 북한의 지도자는 국가의 존엄이라고 불립니다. 존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상실감, 열패감, 창피함 이것이 지금 이제 분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적인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금방 말씀처럼 생태계가 지금 환경이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되니까 거기에 발빠르게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이제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북중 넣어서 연대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소련이 만들어진 지 100년 역사죠. 그런데 그 역사에서 24년 전에 푸틴이 평양을 한번 왔고 올해 푸틴이 또 평양을 갑니다. 워싱턴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될 확률이 많고요. 이런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속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뭐 기대할 게 없잖아요. 결국 민주당이 이 부분도 책임감을 갖고 역사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의장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음성이 하나도 안 변했어. 예. 아직은 쓸만해요. 자,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버킷리스트 방송 같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계신다면 노 대통령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제 머릿속에 김대중 멋지죠. 대통령 마찬가지고. 근데 건강하셔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같은 진영 내에서 극한의 미움을 막 분출하는 그런 방송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장점이 단점보다 일이라도 크면 장점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방송하고 싶어 했던 게 제 생각이고 그냥 버킷리스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윤석열하고 싸우고 이재명 지킬 전투력으로는요. 그 4050 초재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장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저렇게 나가고 전주에서 광주에 출마한다는 건데요. 전주에서 국밥집에서 뭐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그때 그 이야기도 의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저 이낙연 대표 광주 출마하면 가서 낙선 유세, 낙선 운동 좀 제가 앞장서서 할 생각입니다. 이게 전투력이에요. 이렇게 해서 뭔가 맞불을 놔줘야지 쉽게 표현하면 이낙연 마크맨.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위치가? 그때 가시면요. 저도 가야죠. 같이 갑시다. 예, 그럼요. 예. 정종특 그 쌍포가 떠이죠. 그분은 당대표하고 국무총리 2개를 했잖아요. 예. 이분은 대선 후보하고 당대표를 하고 2개를 했잖아요. 장관도 했어요. 예. 레벨이 요가 좀 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새날 가족 여러분께 저 개인적으로 17년 만에 만나신 의장님의 마무리 멘트 듣겠습니다. 새날 화이팅입니다. 우리 새날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암담하지만 그러나 새날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뜨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요. 새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푸른 나무님과 함께 정봉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고요. 오늘 그건 아셔야 돼. 정봉주 개인 방송인데 정동영 의장님께 자기 시간 준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도 뭔가 갚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인간적 관계에서. 우리 의원님도 마지막에 강북을 주민들한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엄살 떤다 그러는데 엄살 떠는 게 아니고요. 24년 정치한 박용진과 그다음에 간지 한 달 된 정봉주가 지금 제가 이기고 있으면 비정상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제가 훨씬 인지도가 높지만 강북을에서는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설사 제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끌어내리겠습니다. 아이고 정우성 전쟁이구만. 자, 두 분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자, 여기서 마치고 두 분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